악마상에서 우리는 예프게니가 결혼 전 관계를 맺은 아낙네 스테파니다를 두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악마는 단순한 도덕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그의 자전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영지를 관리하던 지주였고 그 과정에서 한 농가의 여인과 오랜 관계를 맺었습니다. 훗날 결혼한 뒤에도 그는 그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끊어내려는 의지와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충동 사이에서의 갈등은 그의 일기와 고백록에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주인공 예프게니가 겪는 내적 분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남편이자 지주로서의 자아와 통제되지 않는 육체적 욕망 사이의 충돌은 이 실제 경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감상하시죠. 7. 결혼 생활의 첫 해는 예프게니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해였다. 그것은 혼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젖혀놓았던 일들이 결혼한 후 한꺼번에 그에게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결국 부채를 견뎌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별장을 팔아서 제일 급한 빚들을 갚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채들은 남아있었고 돈은 없었다. 영지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올랐으나 형에게 송금해야 했고 결혼 비용도 써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장도 잘 되지 않아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공경을 빠져나갈 단 하나의 방법은 아내의 돈을 쓰는 길 뿐이었다. 리자는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예프게니도 승낙했지만 단 영지의 절반은 아내의 명의로 바꾼다는 조건부였다. 그는 이것을 실행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모욕으로 느끼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모를 위해서였다.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고 혹은 성공하고 혹은 실패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예프게니의 결혼 제1년의 생활을 해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아내의 건강 문제였다. 바로 이 첫 해, 결혼한 지 7개월 후인 가을에 리자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녀는 시내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으려고 마차를 타고 집을 떠났다. 평소에 순하던 말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놀라서 뛰어내렸다. 이 뛰어내리는 일은 비교적 무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곧 진통이 시작되어 결국 유산하고 말았는데 그 후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기다렸던 아기를 잃어버린 일, 아내의 건강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의 혼란, 그리고 특히 리자의 발병과 동시에 달려온 장모와의 동거, 이러한 모든 일이 합쳐서 이 해가 예프게니에게는 더욱더 괴롭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운 일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끝나갈 무렵엔 예프게니는 매우 행복한 기분이었다. 먼저 기울어진 가산을 만회하여 조부시대의 생활을 새로운 형태로 부흥시키려는 간절한 생각이 비록 곤란을 수반했고 속도가 완만했지만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는 부채 때문에 영지를 매각한다는 말은 다시 나올 수 없었다. 아내의 명의로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영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만일 사탕무가 잘 되어 값만 좋으면 내년에는 공군과 핍박의 상태가 완전히 풍족한 상태로 일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아내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그런 훌륭한 것을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감격이나 기쁨은 그가 아무리 애써도 만들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다. 되었다 손치더라도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생활이 더욱 즐겁고 유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살기 수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지 그는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즉 그녀는 결혼하자 곧 결심했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쁘게니 하나가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똑똑하며 결백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예쁘게니를 위하여 일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 자신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녀의 모든 정신력은 항상 그가 좋아하는 일을 알아내서 그것이 무엇이든 또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사랑을 하는 여자들에게 공통되는 커다란 매력이 있었다. 즉 남편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의 마음을 통찰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심리 상태를 알아챘고 그의 감정의 모든 뉘앙스를 알아채어 거기에 적응하여 행동했다. 즉 절대로 남편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남편의 괴로운 기분을 풀어주고 기쁜 기분을 북돋우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감정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농사의 경영, 공장의 관리, 인물의 평가와 같은 그녀에게 가장 생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는 당장 요점을 이해했고 남편의 상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그가 그녀에게 말했던 대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익한 조언자가 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사물, 인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녀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았다. 그녀는 자기의 모친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예쁘게니가 자기들의 생활에 대한 장모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자 곧 단호하게 남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가 아내를 달래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매우 풍부한 취미와 사교적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가장 좋은 일면이지만 조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하든 눈에 띄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눈에 띄는 것은 일의 성과뿐이었다. 즉 항상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웠다. 리자는 곧 남편의 생활의 이상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집안의 질서와 정돈 속에 남편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실현했다. 아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있었다. 겨울에 그들은 빼제르부르크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그때 의사는 그녀가 완전한 건강체이며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달성되었다. 그해 연말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임신한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의 행복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질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억제했고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주 고민했다. 이 세상에는 예쁘게니와 짝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여자는 없으니까 예쁘게니가 다른 아무 여자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자도 감히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8. 그들의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날마다 일찍이 일어나 농장을 돌아보았고 작업을 시작한 공장에 가보았고 때로는 밭에도 나갔다. 그리고는 10시경에 커피를 마시려고 돌아왔다. 테라스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친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그들 집에서 살고 있는 숙부 그리고 리자였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주 활기를 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들은 점심때까지 각기 헤어졌다. 2시에 점심을 먹었다. 그 다음 그들은 산책하거나 혹은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저녁에는 예쁘게니가 사무실에 돌아온 다음 그들은 늦게 차를 마셨다. 때로는 예쁘게니가 소리를 내서 책을 읽었고 아내가 그 옆에서 일을 하곤 했다. 혹 손님이 있을 때에는 음악을 즐기기도 했고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예쁘게니가 용무로 여행할 때에는 매일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고 또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이따금 그녀를 동반하는 일이 있어 그럴 때에는 특별히 즐거웠다.
남편과 아내의 명명일에는 손님들이 모였다. 아내가 재치 있게 모든 것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며 그는 유쾌했다. 손님들이 모두 젊고 아름다운 주부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곤 하면 그는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만사 형통이었다. 그녀가 임신 상태를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어도 부부는 겁을 내면서도 어떻게 아기를 키울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양육하는 방법이나 태도는 모두 예프게니가 결정했고 그녀는 다만 그의 의사를 순종하여 실행하기만을 원했다. 예프게니는 의학서적을 많이 읽었고 모든 과학 법칙에 따라서 아기를 양육하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했고 해산할 준비로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몇 벌씩 만들었고 그네를 달아매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결혼 2년째 봄이 왔다. 9. 성령 강림제의 첫날이 가까웠다. 리자는 임신 5개월째여서 몸을 조심하고는 있었지만 명랑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양쪽의 모친들은 그녀를 지키고 돌본다는 구실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서로 자주 비꼬는 말을 하곤 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예프게니는 각별하게 농사일에 종사했다. 그것은 사탕물을 새로운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일이었다. 성령 강림제의 첫날이 다가오자 리자는 신성주간 이후로 하지 못한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마루와 창문을 닫고 가구와 융단의 먼지를 털어내고 커버드를 씌우기 위해서 여자 일꾼 둘을 얻어서 하녀를 돕게 했다. 여자들은 아침 일찍이 와서 쇠솥에 물을 얹어놓고 곧 일을 시작했다.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스테파니다였다. 그녀는 최근에 아기의 젖을 떼었는데 요사이 쫓아다니는 예프게니의 서기에게 간청해 마루를 씻으러 오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새댁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스테파니다는 여전히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고 행실이 좋지 못했다. 그녀는 전에 장작을 훔치다가 붙잡혀 하는 수 없이 다닐라 노인과 관계한 것이 시작이었고 그 후에는 예프게니와 그리고 지금은 젊은 사나이 서기하고 놀아났다. 그녀는 예프게니의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다. 그 남자는 이제 부인이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부인과 그리고 그 부인이 해놓은 것이 보고 싶다. 참 훌륭하다고들 말하니까. 예프게니는 아기를 낳은 그녀와 마주친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아기가 있어서 품팔이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고 그도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성령 강림제의 전날 아침 예프게니는 4시가 지나자 벌써 일어나 인산 비료를 뿌리기로 작정한 휴경지로 떠났다. 그가 집을 나올 때 두 여자 일꾼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솥을 지키며 화덕가에 있었다. 예프게니는 명랑하고 만족했다. 그러나 공복이 되어 조반을 먹으러 돌아왔다. 그는 살인문 옆에서 말에서 내려 마침 지나가는 정원지기에게 말을 맡기고 말채찍으로 키 큰 풀을 툭툭 치며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 번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되풀이한 말은 인산 비료가 말해줄 것이다였다. 무엇을 누구 앞에서 말해줄 것인지 그는 알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다. 잔디 위에서는 융단을 털고 있었다. 가구도 나와 있었다. 아이고, 리자가 무슨 대청소를 할 생각을 했담. 인산 비료가 말해줄 것이다. 그래야 진짜 주부지. 훌륭한 주부다. 훌륭한 주부란 말이야. 하고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기쁨의 얼굴이 빛나는 아내의 모습을 눈앞에 보듯 마음속에 그렸다. 예프게니가 볼 때에는 그녀는 거의 늘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지. 장화를 바꿔 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산 비료가 말해줄 것이다. 즉 주부께서 그러한 상태에 계신데 비료 냄새가 나겠기에 말이다. 어째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다름 아니라 아내의 몸속에서 조그마한 이르체네프가 새 이르체네프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인산비료가 말해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혼자 생각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로 자기 방문을 툭 밀었다. 그러나 그가 미처 문을 밀어젖히기도 전에 문은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서 밀고 나오는 맨발의 여인과 마주쳐 코와 코가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양동이를 들고 두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여인을 통과시키려고 비켜섰다. 여자 역시 젖은 손등으로 벗겨진 머리수건을 고치면서 비켰다. 자, 지나가요. 하고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채곤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두 눈에 웃음을 짓고 명랑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당겨내리고 문 밖에 나섰다. 뭐야? 어찌된 일일까? 그럴 수 없다. 예쁘게니는 상을 찡그리고 파리를 쫓듯이 손을 흔들면서 혼자 말했다. 그는 그녀를 본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씩씩하리만큼 맨발로 재치 있게 움직이는 몸집, 그 손과 어깨, 그리고 아름다운 루바시카의 주름, 하얀 종아리 위까지 높이 축혀 올린 빨간 치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내가 뭘 보는 거야? 하고 그는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시선을 내리고 혼자 말했다. 그렇지. 아무튼 2층에 올라가 다른 장화를 신어야지. 그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다. 그러나 5발짝도 미처 못 가서 마치 누구의 명령에 따르듯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그녀 쪽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그 순간 그녀 역시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녀는 내가 마음에 있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 벌써 눈치챘을 것이다. 그는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의 늙고 여인 여자가 방 안에서 아직 마루를 닦고 있었다. 예쁘게니는 발끝 걸음으로 군데군데 구정물이 있는 마루를 걸어 장화가 있는 벽 쪽으로 갔다. 이 여자가 나갔으니 그 여자 스테판이다가 혼자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는 장화를 움켜잡고 현관방으로 뛰어가 거기서 바꿔 신고 몸을 깨끗이 한 다음 테라스로 갔다. 거기서는 양쪽 모친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리자는 그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다른 문으로 그와 동시에 테라스로 나왔다. 나를 그토록 정직하고 순결하며 죄 없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리자가 만일 이 일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리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빛나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얼굴은 혈색 나쁜 누런빛이었으며 기다랗고 약해 보였다. 10. 커피를 마실 때 자주 있는 일로서 그 속에 아무런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래도 그 대화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는 일종의 독특한 대화였다. 양쪽 모치는 서로 비꼬아댔고 리자가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조절하고 있었다.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방을 다 치우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하고 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전부 깨끗이 치우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내가 나간 다음에 잠을 좀 잤나? 네, 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견딜 수 없는 더위에 창문마다 해가 비치고 있는데 아기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고 장모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말했다. 게다가 차양 덧문도 휘장이 없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늘 휘장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10시부터는 그늘이 질 거예요. 하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요. 습기가 있으니 말이에요.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바로 지금 한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했다. 내 주치의가 늘 말했지만 환자의 성미를 모르고는 절대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군요. 그 의사는 용해요. 인류 의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100루블씩 지불하지요.
돌아가신 주인은 의사라곤 무시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일이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어요. 남자가 어찌 여자를 위하는 일에 무엇을 아낄 수가 있겠어요. 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기까지도. 그래요. 재산만 있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매어 살지 않아도 되겠지요. 좋은 아내는 남편을 따르지만요.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가 말했다. 그렇지만 리자만은 예외이고 지난번에 앓고 난 이후로는 아직도 몸이 약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아주 건강해요. 아니, 왜 뜨거운 크림을 안 가져다 드렸죠? 난 필요 없어. 생크림도 좋으니까. 난 바르바라님께 물어보았지만 필요 없다고 하셨기에 그만. 하고 마치 변명이나 하듯이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아요.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는 불유쾌한 대화를 그만하려고 생각하는 듯 너그럽게 양보한 다음 예프게니에게로 향해 그래, 인산 비료는 뿌렸니? 하고 말을 걸었다. 리자는 크림을 가지러 뛰어갔다. 나는 괜찮아. 괜찮다니까. 리자, 좀 더 가만. 하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정신적으로 안정만 있다면 별로 해로울 건 없어요.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는 무엇인가 암시하듯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말이 아무것도 암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리자는 크림을 가지고 돌아왔다. 예프게니는 커피를 마시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한 대화를 듣는 일에는 이미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특히 그런 대화에 무의미한 것이 그의 기분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노부인들이 종알대는 것이 그것을 방해했던 것이다.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는 끝내 기분 나쁜 채로 자리를 떴다. 리자와 예프게니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만 남았다. 이야기도 담담하고 기분 좋게 진행됐다. 그러나 민감한 사랑을 가진 리자는 무엇인가 예프게니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눈치채고 곧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약간 어물어물댔다. 이 대답은 더욱 리자를 걱정시켰다. 무엇인지 매우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 그녀에게는 파리가 우유에 빠진 것을 보듯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남편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10일. 아침 식사 후 모두 헤어졌다. 예프게니는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서 자기 서재로 갔다. 그는 편지를 읽지도 쓰지도 않고 앉아서 잇따라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에 잠겼다. 뜻밖의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 그 추잡한 감정은 매우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결혼한 이후에는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결혼 후에는 그녀든 자기가 아는 여자든 아내 이외의 여자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 해방감을 기뻐했는데 이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우연한 사건이 아직도 그가 해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또다시 이 감정에 굴복했다든가 그녀의 육체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의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의심조차 없었다. 그에게는 회답을 하지 않은 편지 한 장과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었다. 그는 책상과 마주 앉아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일을 끝내고 나서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구간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불행한 우연에서인지 혹은 고의에서인지 어쨌든 그가 현관에 나가자마자 집 모퉁이에서 빨간 스커트와 머리 수건이 나타나 두 팔을 흔들고 몸뚱이를 저으면서 그의 옆을 지나갔다. 아니,
다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장난이나 하듯이 그의 옆을 빠져나가 같이 온 여자를 따라잡았다. 밝은 점심때 쐐기풀, 다닐라 노인의 수의실 뒤, 그리고 단풍나무 그늘에서 나뭇잎을 입에 물고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또다시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하고 그는 중얼댔다. 그리고 그는 여자들이 시야에서 없어지기를 기다려 사무실로 갔다. 바로 점심때였다. 그래서 아직 관리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기대했던 대로였다. 관리인은 지금 막 잠이 깬 것이다. 그는 사무실 안에 서서 기지개와 하품을 한꺼번에 하면서 그에게 무엇인지 말하는 가축지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예, 왜 그러세요?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무슨 일이지요? 아니, 좋으니까 그쪽 얘기를 끝내지. 정말 안 가졌단 말이야. 하고 바실리 니콜라예비치는 가축지기에게 말했다. 무거워요, 바실리 니콜라예비치님. 그건 무슨 얘기지? 하고 예프게니가 물었다. 예, 암소가 들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럼 좋아. 내가 대신 곧 마차를 준비시키지. 니콜라이 루이스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해요. 짐 싣는 마차라도 좋으니 말이야. 가축지기는 가버렸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낯을 붉히고 자신도 그것을 느끼면서 예프게니는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내가 홀몸으로 있을 때 지은 일이 있단 말이야. 아마 자네도 들었겠지만. 바실리 니콜라예비치는 두 눈에 미소를 지으면서 주인이 가엾다는 태도로 말했다. 스테반이다 말씀이지요. 그래. 그래서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 그녀를 품팔이로 집에 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자네는 이해하겠지만 난 기분이 언짢네. 그건 서기인 바냐가 시킨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게. 그건 그렇고 나머지도 죄다 뿌리는 건가? 하고 멋쩍은 기분을 감추기 위해서 예프게니가 말했다. 네, 이제 바로 떠나는 길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예프게니는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보지 않고 지냈으니 이제부터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다. 게다가 바실리가 서기 이반에게 말하면 이반이 그녀에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녀도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예프게니는 생각했다. 그리고 매우 괴로웠지만 그것을 참고 바실리에게 말해버린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 의혹, 그 수치보다 훨씬 낫다. 낫고 말고. 그는 마음속에서 간음을 저지른 일을 한번 상기하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것이었다. 12. 예프게니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바실리 니콜라예비치에게 고백한 정신적 노력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리자도 곧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보다도 더욱 즐거운 듯하다고 보았다. 틀림없이 어머님들이 서로 비꼬아대는 것이 그 일을 괴롭혔던 것이다. 정말 그이처럼 다감하고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이 밤낮 그러한 악의에 차있고 귀에 거슬리는 비꼬는 말을 듣는 일은 참을 수 없을 거야 하고 리자는 생각했다. 다음 날은 성령 강림제의 첫째 일요일이었다. 매우 좋은 일기여서 농군의 아낙네들은 관례에 따라 숲속으로 꽃다발을 만들러 가는 도중 주인집에 들러서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화려한 옷차림에 양산을 가지고 현관 계단에 나타나 농군의 아낙네들이 윤모하는 대로 접근했다. 이번 여름을 예프게니의 집에서 지내온 배가 나온 남봉꾼이며 주정뱅이인 숙부도 중국 예복을 입고 그녀들과 함께 나왔다. 늘 그랬듯이 가지각색의 화려한 빛깔의 옷들을 입은 젊은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둥글게 원을 지어 전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 주위 여기저기에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 그 뒤를 따르는 유성과 위성처럼 계집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새로 만든 무명 웃옷을 펄럭이면서 춤을 췄고
조그마한 사내 아이들이 무엇이 우스운지 깔깔대기도 하며 앞뒤로 쫓아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젊은 친구들은 푸른색, 검은색 반 외투에 챙이 있는 검은 모자를 썼고 빨간 셔츠를 자랑하면서 쉴 새 없이 해바라기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한편 대갓집 하인들과 춤추는데 끼어들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두 마나님은 춤추고 돌아가는 원에 바로 가까이 다가섰고 리자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곤색 옷에 색을 맞춰서 리본을 머리에 달았다. 넓은 소매 끝에서는 그녀의 하얗고 울퉁불퉁한 팔이 엿보였다. 예프게니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으나 숨어있기도 우스웠다. 그래서 담배를 입에 물고 계단에 나타나 젊은 친구들과 농군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 그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농군의 아낙네들은 힘껏 무곡을 노래하며 손가락으로 소리를 냈고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춤추었다. 부인께서 부르십니다. 하고 한 소년이 아내가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예프게니의 옆에 와서 말했다. 리자는 춤추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를 부른 것이다. 그녀에게는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하나가 특히 마음에 들어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바로 스테파니다였다. 그녀는 노란색 옷에 소매 없는 면 우단 웃옷을 입었고 명주 머리수건을 쓰고 있었다. 널찍한 몸짓에 정력이 넘쳤고 붉은 얼굴엔 생기가 돌아 매우 명랑해 보였다. 틀림없이 그녀는 춤을 잘 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래. 코단경을 벗었다 다시 쓰면서 그는 말했다. 그래.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 여자에게서 떨어질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의 매력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실 그 때문에 그가 슬쩍 본 그녀의 모습이 각별히 매력 있어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번쩍이는 눈짓에서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체면상 필요한 만큼 잠시 서 있다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스테파니다를 불러서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어조로 그녀를 미인이라고 칭찬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것은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가에 서서 여자들이 계단에 있는 동안 줄곧 그곳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모습에 도취됐던 것이다. 아무도 보기 전에 그는 그곳을 떠나 혼자 조용한 걸음으로 발코니로 나갔다. 발코니에서 불을 붙이고 나서 산책이나 하듯 정원으로 내려가 그녀가 돌아간 방향으로 걸어갔다. 통로를 2걸음도 가기 전에 나무 사이로 노란색 옷위에 입은 소매 없는 면 우단 우옷과 빨간색 머리수건이 얼핏 보였다. 그녀는 또 하나의 여자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자 갑자기 극도로 강렬한 정욕이 마치 손으로 심장을 꽉 잡듯이 그의 전신을 불태웠다. 예프게니는 마치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의 의사에 따르듯 주위를 돌아보고 그대로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예프게니 이반 의치님, 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고 뒤에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예프게니가 돌아보니 그것은 우물을 파는 사모인 노인이었다.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사모인 쪽으로 걸어갔다. 사모인과 이야기하면서 그는 몸을 옆으로 돌렸다. 두 여인은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우물가로 물 마시러 가는 모양이었다. 혹은 그것을 핑계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여자들은 잠시 동안 거기 있다가 춤추는 쪽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13. 사모인과 잠시 이야기하고 나서 예프게니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매우 침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그의 마음을 알아챘고 그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녀 자신도 그러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여자 안나 뿌로호로바도 그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패배자이며 자기에게는 자신의 의사가 없고 그를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어 오늘은 유행으로 벗어났지만 그러나 차후 내일이나 모레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 느낀 점이었다. 그렇다. 파멸이다. 그보다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자신의 젊은 아내를 배반하고 시골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농사꾼 여편네와 좋아하다니. 이것이 파멸이 아닐 수가 있을까? 무서운 파멸이다. 그렇게 된다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 되겠다. 무슨 좋은 방도를 취해야겠다. 이거 참 야단났어. 대체 어떻게 한다지? 이대로 나는 파멸하고 마는 것일까? 그는 혼자 생각했다. 정말 아무런 방도도 취할 수 없을까? 아니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렇지. 그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는 자신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눈앞에 그녀를 보았고 또 뒷산의 단풍나무 그늘을 보았다. 그는 언젠가 책에서 읽은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상기했다. 그 수도사는 한 여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여인의 육체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자의 유혹을 피하려고 다른 한 손을 화로 위에 놓아 자기 손가락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야기를 상기했다. 그렇다. 나도 파멸하기보다는 손가락을 불태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방 안에 아무도 없는지 돌아보고 성냥을 켜서 한 손가락을 불 속에 넣었다. 자, 이래도 그녀의 생각을 할 테면 해보아라. 그는 비꼬듯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스러워졌다. 새까맣게 그을은 손가락을 확 당기고 성냥을 던졌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못난 짓인가?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그녀를 만나지 않게 될 좋은 방도를 취해야 한다. 나 자신이 떠나든가 그녀를 멀리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멀리 보내야지. 그녀의 남편에게 돈을 주어서 도시로 가든지 다른 마을로 이사가게 해야지.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말이 많아지겠지. 그러나 할 수 없어. 어찌 되든 간에 이런 위험을 당하기보다는 훨씬 좋아.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는 중얼대면서도 끝내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아까 여자가 창가에 있는 자기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또 그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누군가 다른 여자와 손을 맞잡고 활발하게 팔을 흔들면서 정원 쪽으로 걸어간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게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는 화려한 예복에 머리에는 포마드를 듬뿍 바르고 자기 안에 그리고 모직 머리 수건을 쓴 여자 손님과 셋이서 차를 마시러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나하고 얘기 좀 하세. 좋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린 다 마셨어요. 아냐, 같이 좀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예, 곧 나갑니다. 모자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것 봐, 따냐. 사모바르에 커버를 씌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실리는 명랑한 얼굴로 나섰다. 예프게니가 보기에는 그는 한 잔 마신 것 같았다. 그러나 할 수 없지. 오히려 그쪽이 나을지도 모른다. 더욱 예프게니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 봐, 바실리. 또 그 얘기인데 말이야. 그 여자 말이야. 하고 예프게니는 말을 꺼냈다. 그 일이라면 이제 괜찮을 텐데요. 차후론 고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요. 그게 아니야. 난 실은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래서 자네와 상의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떨까? 그들을 멀리 보낼 수는 없을까? 가족 전부를 말이야. 어디로 멀리 보내는 거지요? 하고 바실리가 물었다. 그의 어조는 불만과 냉소를 띤 것 같이 예프게니에게는 느껴졌다. 내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골토포스크의 마을에 땅이라도 줘서 말이지. 어쨌든 그녀가 이곳에 없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들을 멀리로 보냅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무엇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뭐 방해가 되나요? 아, 바실리 니콜라에비치, 좀 생각해봐요. 만일 아내가 알게 된다면 큰일이 아닌간 말이야. 그러나 누가 그런 고자질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밤낮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도대체 난 그것이 매우 괴롭단 말이야. 뭘 걱정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속담에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눈이 먼다라고요. 하나님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황제에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역시 멀리 보내는 게 좋겠어. 자네 그 남편에게 말해줄 수 없을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이 참, 예쁘게니 이반의치님, 왜 그러세요? 모든 것이 끝났고 다들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일인들 없겠어요. 그런데 대체 누가 이제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도 자네 좀 말해주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아도 아무 소득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쁘게니는 이 대화로 다소 진정할 수 있었다. 우선 그는 지나친 흥분 때문에 위험을 과대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과연 그는 그녀와 미래하러 찾아갔던 것일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정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그녀가 뛰어나왔던 것이다. 14. 바로 그 성령 강림제의 첫날 정찬을 먹고 나서 리자는 정원에서 산책했다. 남편이 토끼풀을 보여준다고 끌고 가는 대로 정원을 나와서 목초장까지 갔다. 그때 그녀는 조그마한 도랑을 건너다가 헛디뎌서 넘어졌다. 그녀는 가볍게 옆으로 넘어졌지만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서 놀라운 뿐만 아니라 고통의 빛까지 보았다. 그는 아내를 안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팔을 밀어젖혔다. 아니에요. 좀 기다려요. 예쁘게니. 하고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아래에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연약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발을 좀 삐었어요. 그러길래 내가 말하잖아요.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나무랐다. 그런 몸으로 도랑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곧 일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리고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아, 저 기분이 나빠요. 하고 무엇인지 모친에게 속삭였다. 아이 참, 무슨 일을 저질렀어? 그러길래 다녀서는 못 쓴다고 말했잖아.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사람을 보낼게. 얘는 걸어서는 안 돼요. 들고 가야지. 리자, 겁내지 마라. 내가 들고 가지. 하고 왼팔로 아내를 안으면서 예쁘게니가 말했다. 자, 내 목을 끌어안아. 그래, 그렇게. 예쁘게니는 몸을 굽혀 오른팔을 아내의 두 다리 밑에 넣어가지고 안아 올렸다. 이때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행복이 뒤섞인 그 표정을 예쁘게니는 그 후 내내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여보, 무겁죠?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가 달려가시네요. 여보, 괜찮다고 말 좀 하세요. 그녀는 몸을 굽혀 남편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안긴 것을 모친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예쁘게니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에게 큰 소리로 자기가 안고 가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걸음을 멈추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자네는 그 애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 말고. 자네는 내 딸을 죽이고 싶은 거야. 자네는 양심이 없어. 문제 없습니다. 거뜬히 안고 갑니다. 난 싫어. 자네가 내 딸을 못살게 구는 걸 볼 수가 없어. 하고 그녀는 가로수 있는 길 모퉁이에서 옆으로 달려들었다.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리자가 말했다. 그저 지난번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예쁘게니는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머니의 흥분이 곧 아무 일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 힘들죠? 좀 쉬었다 가요. 예프게니는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운 기쁨을 느끼면서 아내를 집까지 안고 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보내온 하녀와 요리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침실까지 안고 가서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 이제 가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서 키스했다. 뒷일은 안누시카와 둘이서 처리할게요. 마리아 파블로브나도 달려왔다. 리자의 옷을 벗기고 잠자리에 누웠다. 예프게니는 책을 손에 잡고 객실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이 비난하는 듯한 어두운 표정이어서 그는 무서워졌다. 어떻습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어떠냐고?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아내에게 도랑을 뛰어넘게 하면서. 원한 대로 바로 그렇게 됐지. 장모님, 하고 그는 외쳤다. 그 말씀은 참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망칠 생각이라면 어디든 다른 데로 나가세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다. 참으로 리자는 재수없게 넘어졌다. 발을 삐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유산할 우려도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만 조용히 누워있는 수밖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사를 불러오기로 결정했다. 존경하는 니콜라이 세메노비치님, 하고 예프게니는 의사에게 편지를 썼다. 평소에 그처럼 친절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고 보면 이번에도 아내를 위해 내진하시리라고 믿사옵니다. 실은 아내가 우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는 말과 마차에 대한 지시를 하러 마국간으로 갔다. 모셔오고 모셔가는 두 가지로 말을 준비해야 했다. 살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이 집에서는 이런 일도 당장에는 마련될 수 없었고 잘 생각해서 해야만 했다. 그는 몸소 모든 것을 정비하여 마부를 떠나게 한 다음 9시가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기분이 좋았고 아무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광선이 리자에게로 가지 않게 악보로 막은 램프에 마주 앉아서 커다란 빨간색 탄자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그런 일이 있는 이상 화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 나는 최소한 자신의 의무는 다했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예프게니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채 하기 위해 일부러 명랑하고 걱정 없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준비한 이야기와 마차의 왼편에 붙인 암말 까부시카가 멋있게 달려간 이야기를 했다. 참, 의사가 필요한 때 말을 조련하는 게 제일 좋은 기회일 거야. 아마 의사마저 도랑에 빠뜨릴 거야. 하고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편물을 램프 밑으로 가져가 코안경 너머로 주시하면서 비꼬았다. 어떻게 하든 모셔올 마차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자네 말들이 나를 태우고 열차 밑으로 뛰어들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오래전에 지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지금 예프게니가 어쩌다가 조심성을 잃고 그건 좀 틀려요 하고 말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다. 공장님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부정직하고 성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만큼 괴로운 건 없지. 나는 무엇이든 참고 지내지. 그렇지만 이것만은 못하겠어. 누가 제일 괴로운가 하면 그건 틀림없이 저입니다. 하고 예프게니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럴 거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실코를 세고 있네. 예프게니는 이때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래서 리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탄자 위에 놓여있는 눅눅한 손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아 힘을 쥐었다. 나를 봐서 참아주세요. 어머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고 그녀의 눈이 말했다. 난 더 말 안 해. 그런 거지 뭐. 하고 속삭이고 그는 아내의 눅눅하고 기다란 손에 키스하고 또다시 귀여운 두 눈에도 키스했다.
남편이 키스하는 동안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다. 또다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하고 그는 말했다. 기분은 어때?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해서 말하긴 무서워요. 하지만 아기는 지금도 살아있고 이제부터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배를 보았다. 아, 무서워. 생각하기조차 무서워. 리자는 남편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간청했지만 예프게니는 언제나 돌봐줄 수 있도록 뜬 눈으로 아내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녀도 하룻밤을 잘 지냈다. 의사를 모시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을지도 몰랐다. 점심때 가까이 의사가 도착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현상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할 확실한 증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처방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누워 계세요. 라고 한 것은 물론이다. 그 외에 의사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를 보고 그럴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하듯이 손바닥의 제일 안쪽으로 사례금을 받고 의사는 떠났다. 환자는 그 후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다. 15. 예프게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 침대 옆에서 지내면서 시중 들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기 어려운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공격을 불평하지 않고 견뎠고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농담거리로 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밤낮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첫째로 아내가 병자하고만 같이 있으면 병에 걸린다고 하면서 그를 밖으로 내몰았으며 둘째로 농사일이 매우 바빠서 매사에 그가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 밭으로 숲으로 채원으로 그리고 탈곡장으로 나갔다. 그러면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생생한 스테파니다의 모습이 도처에서 그를 따라다녀서 그녀의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는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지 못한 일은 이제까지 몇 달이나 그녀를 보지 않고 지내온 그가 이제 부단히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그녀는 그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애써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도 그녀도 말은 하지 않았으니 다시 미래하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서로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서로 만날 가능성이 많은 장소는 숲속이었다. 농군의 여편네들은 주머니를 가지고 소모기 풀을 베어 그곳으로 다니는 것이었다. 예프게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 숲 옆을 지나다녔다. 그는 매일같이 가지 않으려고 작정했지만 결국 매일 숲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말소리를 들으면 관목 뒤에 걸음을 멈추고 혹시 그녀가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엿보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소리의 주인공이 그녀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설령 그 목소리가 그녀이고 또 혼자였다 하더라도 그는 그녀에게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달아났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꼭 그녀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는 한번 그녀와 마주쳤다. 그가 숲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녀는 아낙네 두 사람과 함께 풀이 꽉 찬 무거운 주머니를 등에 지고 숲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좀 일찍 갔었더라면 그녀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여자들이 보고 있으니 그녀도 숲속에 있는 그에게로 도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녀도 숲속에 있는 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불가능한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는 오랫동안 다른 아낙네들의 주목을 받을 것을 꺼리지 않고 그대로 호두나무 숲속에 서 있었다. 물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오래도록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의 상상은 얼마나 매력 있게 그녀의 모습을 그렸을까.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5번, 6번 겹쳤던 것이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상상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가 이처럼 매력 있는 여자로 보이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아니, 다만 매력 있다는 정도가 아니다. 이처럼 완전히 그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한 일도 또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예프게니는 자제심을 상실하고 거의 미친 사람이 된 자신을 느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엄격한 태도는 털끝만큼도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자신의 욕망의 추악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만일 어디선가 컴컴한 곳에서 그녀와 마주쳐 만일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에 몸을 맡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만 세상 사람들과 그녀와 또 자신에 대한 수치심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을 조건, 즉 어둠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동물적 정열로 압도할 만한 그러한 접촉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멸시하고 증오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 그는 매일 신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를 멸망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또 그는 매일 이제는 한 발도 숲속으로 가지 말자. 그녀를 돌이켜보지 말고 그녀를 잊어버리자고 결심했다. 그는 매일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항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강한 육체적 운동과 절식이었다. 셋째 방법은 아내나 장모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 치욕을 똑똑히 마음속에 상상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욕망을 극복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때가 오면 점심 전에 미래하던 시각 그리고 그가 최근에 풀을 베러 간 그녀를 본 시각이 오면 그는 또 숲속으로 가곤 했던 것이다. 그처럼 괴로운 닷새가 지났다. 그는 다만 먼 곳에서 그녀를 볼 뿐 한 번도 그녀와 만나지는 않았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톨스토이를, 악인 캐릭터에 탁월한 형상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따를 작가가 흔치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슬슬 눈이 감기기 쉬운 이 시점은 주의를 환기해도 혹은 편안한 수면 속으로 빠져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 앞에 이성과 도덕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16. 리자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갔고 걸어다니게 되자 남편에게 생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화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르바라가 한때 집을 떠났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집에 있는 손님은 숙부뿐이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평상시와 같이 집에 있었다. 예프게니가 그러한 반광란 상태에 빠져 있던 어느 날 6월에 천둥이 울린 다음에 흔히 있는 거센 비가 내려 이틀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누구나 다 비 때문에 일을 못했다. 태비조차도 습기와 진창 때문에 운반을 중지했다. 사람들은 각기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목동들은 가족 때문에 매우 애먹었고 겨우 집으로 몰아왔다. 소와 양들은 목장을 헤매었으며 여기저기의 텃밭에 흩어졌다. 아낙네들은 맨발에 머리수건을 쓰고 진창을 철벅거리면서 흩어진 소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개울물은 길마다 흘러넘쳤고 나뭇잎도 풀잎도 온통 물에 젖어버렸다. 낙수 홈통들에서는 소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 물거품이 일어나는 구덩이로 흘러들어갔다. 예프게니는 아내와 같이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아내는 그날따라 특별히 침울했다. 그녀는 몇 번씩 그의 불만의 원인을 물어보았다. 그는 괴로운 듯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도 묻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역시 슬퍼하는 듯했다. 그들은 아침을 먹은 후 객실에 앉아 있었다. 숙부는 9번도 더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류사회의 자기의 지인들에 대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리자는 자켓을 짜면서 한숨 섞인 어조로 불순한 일기와 허리의 아픔을 불평했다. 숙부는 그에게 누워 쉬도록 권했다. 자신에게는 포도주를 소망했다. 예프게니는 집안이 몹시 지리했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지리한 듯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도전기를 보러 가야지. 어제 운반해 왔을 거야. 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여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아니야, 필요 없어. 가죽옷을 입을 테니까. 그리고 난 집갈이 있는 데까지만 갈 테니까. 그는 장화를 신고 가죽 외투를 입곤 공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20보도 가기 전에 그는 스테파니다와 마주쳤다. 그녀는 하얀 종아리가 다 드러나게 스커트를 축혀 입고 있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감싼 쇼를 두 손으로 여미면서 걸어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처음 순간 그녀를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녀를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송아지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일기에 어디로 가시죠?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녀가 물었다. 저기 오막살이로 와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그는 말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입을 빌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수건에 끝을 입에 물고 눈짓으로 승낙한 다음 마당에 있는 오막살이로 가는 통로로 뛰어갔다. 그는 라일락 숲 저쪽에서 방향을 바꿔 그쪽 방향으로 갈 생각으로 태연하게 걸음을 계속했다. 주인님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부인께서 잠깐만 왔다가 가시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인 미샤였다. 아, 너는 두 번째 나를 구해주는구나. 예프게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곧 돌아갔다. 아내는 그에게 점심 전에 병든 여자에게 약을 가져갈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약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다. 약을 준비하는 사이에 5분쯤 지나갔다. 그는 약을 가지고 나왔지만 집사람들이 보지나 않을까 해서 오막살이로 갈 생각을 못했다. 그러나 집이 안 보이게 되자 방향을 바꿔 오막살이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벌써 명랑하게 웃으면서 오막살이 한복판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막살이 속에는 그녀가 왔던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잘 들리지 않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여자가 듣는 것을 두려워나 하는 듯이 입속으로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혹시 오기 싫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다. 무슨 근거로 나는 그녀가 나에게로 뛰어오리라고 생각했을까? 그렇다. 나만이 형편없는 파렴치한이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그것도 좋은 아내가 있단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여편네를 쫓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짚을 덮은 지붕에서 한 군데 비가 새어 빗물이 떨어지는 오막살이 속에 앉은 채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비가 오는데 단둘이서 말이다. 다만 한 번이라도 그녀를 안을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건 알게 뭐냐. 아, 그렇지.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여기 왔다면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오막살이로 통하는 고리무성한 통로를 살폈다. 거기에는 생생한 맨발 자국이 그리고 미끄러진 자국까지 땅 위에 보였다. 그래, 그녀는 왔었구나. 그러나 이번엔 틀렸다. 이제부터는 다시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그냥 곧 가야지. 오늘 밤에라도 가봐야겠어. 그는 오랫동안 오막살이 속에 앉았다가 상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약을 가져다 주고 집에 돌아온 다음 자기 방에 들어누워 정찬을 기다렸다. 17. 정찬 전에 리자가 남편에게로 와서 그의 불만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을 이것저것 생각하고는
자기를 모스크바로 데리고 가서 해산시키라고 한 것에 남편이 불쾌하지나 않았는지 걱정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곳에 그대로 있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대로 모스크바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예프게니는 아내가 해산 그 자체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못난 아기를 낳지나 않을까 매우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가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쉽사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안은 모든 것이 매우 기분 좋고 즐겁고 말끔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의 마음속은 추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상태였다. 예프게니는 밤새 내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진심으로 미워했고 추악한 잡념을 끊어버리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지만 내일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방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무엇인가 그것에 대항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 어떻게 한다지. 누군지 외국식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놓고 하는 이가 숙부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숙부는 자진해서 리자의 사자로 온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실은 내가 보기에 너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리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나는 이해한단 말이야. 그거야 일단 시작한 훌륭한 사업을 도중에서 내던지기는 너도 매우 괴롭겠지. 나도 이해해. 그러나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의 생각으론 여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 너도 그렇고 리자도 마음이 더욱 안정될 거야. 그래서 말이야, 나는 크리미아 여행을 권한다. 기후도 좋고 상가 의사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 가면 바로 포도가 나오는 계절이고 말이야. 숙부님, 예프게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저의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겠어요? 저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정말 수치스러운 비밀입니다만. 무슨 소리야? 너는 날 의심하는 게냐? 숙부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어요. 아니, 도움이 아니죠. 저를 구해줄 수 있어요. 하고 예프게니는 말했다.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숙부에게 비밀을 폭로하고 그의 앞에 자신의 가장 불리한 면을 드러내어 굴욕을 당하는 편이 그에게는 오히려 유쾌했다. 자신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얘기해봐.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하고 숙부가 말을 했다. 그는 조카가 비밀을 가졌으며 그것도 수치스러운 비밀인데 그것이 그에게 고백될 것이며 자신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우선 첫째로 저는 형편없는 비열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정말 비열한이에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비열한이에요. 얘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숙부는 목청을 올리고 말했다. 그래요. 비열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 리자의 남편이 아닙니까? 저 리자의. 그러니까 저는 그녀의 순결과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남편으로서 농군의 계집과 그런 사이가 되어 그녀를 배반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너는 리자를 배반하지 않았잖아. 그래요. 그러나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사를 억제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배반할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방해당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가만히 있자. 좀 자세하게 말해봐. 그래요, 숙부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홀몸으로 있을 때 참 우둔한 일입니다만 마을 계집과 관계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계집과 숲속이나 들에서 미래를 해왔습니다. 그래, 미인인가? 하고 숙부는 물었다. 예프게니는 이 질문에 상을 찡그렸다. 그러나 딴 사람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못 들은 체하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손만 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손을 떼고 그 후로 거의 1년 동안 여자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또 생각도 하지 않았었지요. 예프게니는 스스로 자기 말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심리 묘사를 듣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때로는 이건 정말 마술에 걸리지 않았나도 생각됩니다만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보았는데 그때부터 정욕의 벌레가 저의 마음에 파고들어 절 괴롭히고 있어요. 저는 자신의 행동, 즉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저의 행동의 무서움을 잘 알고 스스로 자신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진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다만 신이 구해주신 거지요. 어제도 저는 그녀에게로 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리자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었나? 그 모진 비에도. 그래요, 숙부님. 전 내내 고민했어요. 그래서 숙부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물론 자기 영지 안에서 그래서는 좋지 못하지.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 말이야. 나도 이해하겠다만 리자는 몸이 약하니까 아껴줘야 해. 그런데 어째서 자기 영지 안에서 그랬지? 예프게니는 또다시 숙부가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문제의 요점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그러니까 숙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은 우연히도 방해가 있어서 좋았지만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똑같은 처지에 서게 되어 이번에는 방해를 받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자 쪽에서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혼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 그것도 좋을 거야. 하고 숙부는 말했다. 그런데 너 정말 홀딱 반했니? 아, 전혀 그것과는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저를 꽉 잡아 꼼짝도 못하게 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마음이 강해진다면 그때에는 그렇지.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하고 숙부는 말했다. 예, 크리미아로 떠나자. 좋아요. 가십시다. 숙부님과 같이 있는 동안은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어요. 18. 자기의 비밀을 숙부에게 고백한 일, 특히 비오는 날 이후 계속적으로 겪어온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에서 온 고민은 그를 마치 취기에서나 깨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만들었다. 여행은 일주일 후로 결정됐다. 그 일주일 동안 여행 비용을 마련하러 시내에 다녀갔고 집과 사무실에서 농사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있는 사이 그는 또다시 명랑해졌고 아내와도 다시 친밀해졌으니 정신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비온 날 이후에는 한 번도 스테파니다를 보지 않고 그는 아내를 동반하고 크리미아로 떠났다. 그들은 크리미아에서 매우 즐거운 2달을 지냈다. 예프게니는 매우 많은 새로운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일은 모조리 기억에서 씻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미아에서 그들은 수많은 옛 친구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더욱 친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새로운 친구도 생겼다. 크리미아에서의 생활은 예프게니에겐 계속되는 명절날 같았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교훈도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에 자기들의 현에서 귀족 단장을 지낸 총명한 자유주의자와 친밀해졌다. 그 사람은 예프게니를 사랑했고 그를 감화시켜 자기 편을 만들었다. 8월 하순에 리자는 예쁜 딸을 낳았다. 뜻밖의 매우 순산이었다. 9월 중에 이르체네프 일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는 일행이 4사람이었다. 아기와 유모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무서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예프게니는 전혀 새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아내가 해산할 때 남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그는 전보다도 더욱 강하게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기를 안았을 때의 기분은 우습고 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마치 간지러운 것 같은 매우 기분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그의 생활에는
농장 경영 이외에 전임 귀족 단장인 둔친과의 교제에서 생긴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흥미가 보태졌다. 이것은 다소 허용적인 점도 있었고 동시에 의무의 의식도 섞인 것이었다. 10월에는 귀족단의 임시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그를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로 그는 시내에 한번 다녀왔고 둔친에게도 갔다 왔던 것이다. 심각한 유혹과 유혹에 대한 투쟁의 괴로움을 그는 완전히 잊었으며 다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되살리기조차 힘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당한 정신 이상의 발작과도 같이 느껴졌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는 자신이 그 일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연히 관리인의 집에서 그와 단둘이 있었을 때에도 여자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도르 푸첼리코프는 여전히 집에서 살지 않는가 하고 그는 물었다. 예, 살지 않아요. 여전히 시내에 있죠. 그러면 여편네는 예, 참 형편없는 계집이에요. 요새는 지노베이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전혀 몸을 버렸어요. 그것도 좋겠지 하고 예프게니는 생각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니. 나도 아주 변했구나. 19. 모든 일이 예프게니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영지는 그의 수중에 남았고 공장도 잘 움직였으며 사탕무의 발화 상태도 매우 좋아서 막대한 수입이 기대되었다. 아내는 순산했고 장모는 떠났으며 그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예프게니는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으니 그는 답례를 해야 했다. 그래서 연회를 열고 샴페인을 5잔을 마셨다. 이젠 전혀 새로운 생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집을 향해서 마차를 달리면서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따뜻한 늦가을 날씨였다. 도로는 훌륭했고 햇볕도 찬란했다. 예프게니는 집으로 향해 마차를 달리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자기가 항상 꿈꿔온 그 위치를 민중 속에서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 즉 일을 주는 생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가마에 의해서도 역시 민중에 봉사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후 그의 영지의 농군들과 이웃마을 농군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할까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다. 이 농군도 그렇다 하고 그는 이때 마차로 마을을 지나면서 물이 가득 채워진 통을 들고 자기 앞을 지나가려는 한 농군의 여자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들은 마차를 통과시키려고 걸음을 멈췄다. 농군은 푸첼리코프 노인, 여자는 스테파니다였다. 예프게니는 그녀를 쳐다보고 그것이 스테파니다라고 알아챘지만 그의 마음이 평온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그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현관 계단에서 그를 맞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래, 축하의 말을 해도 좋을까? 하고 숙부가 말했다. 예, 덕분에 당선됐어요. 그거 참 훌륭하다. 축배를 들어야지. 다음날 아침 예프게니는 내던져 두었던 농장을 돌아보러 갔다. 농장에는 신식 탈곡기가 작업 중이었다. 예프게니는 그 작업 상태를 보면서 가급적 여자들을 안 보도록 하고 그들의 사이를 지나다녔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애써 보아도 짚을 운반하는 스테파니다의 검은 눈과 빨간 머리수건을 2-3번 안 볼 수는 없었다. 그는 2-3번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다. 그러자 또다시 무엇인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불필요하게 농장의 탈곡장에 나가 그곳에서 2시간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 그녀의 눈에 익은 아름다운 모습을 쉴 새 없이 눈으로 애모하게 되자 비로소 그는 자신의 파멸을 느꼈던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느꼈다. 또다시 같은 고민과 공포. 그리하여 이제는 구제할 길이 없었다.
그가 얘기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다음 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해 가을에 한 번 미래한 일이 있는 그녀의 집 건초막을 마주보는 뒷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산책을 하는 채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웃집 여자가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뒤로 돌아갔다. 그녀가 누구에겐지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가봐.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이라면 당장 죽여도 좋아. 서 있다니까. 가봐. 아이, 바보 같으니. 그는 여자가 그녀였다. 창고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농군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20. 예프게니는 객실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아직 기력이 왕성하여 그러한 추잡함을 내던지고 깨끗이 잊어버리자. 그리고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오전 중 내내 조금도 일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에서 해방되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때까지 소중하고 즐겁게 느꼈던 일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졌다. 그는 무의식 중 일에서 해방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기 위해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 홀로 있었다. 그러나 홀로 되자마자 그는 정원과 숲으로 헤매러 나갔다. 그러나 모든 장소가 과거의 기억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를 사로잡는 더러운 기억으로 말이다. 그는 정원을 거닐면서 혼잣말로 나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도 없이 터무니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가 무슨 기적으로 자기가 그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갑자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에게 들키지 않을 곳으로 오거나 혹은 달빛도 없으니 아무도 보지 못할 뿐더러 그녀 자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에 올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녀의 몸에 손을 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뭐 언제든지 원할 때는 손을 뗀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뭐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여자와 관계했다고. 아니다. 분명 그렇게는 여자와 놀 수가 없는 모양이다. 나는 내가 그녀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나를 점령했던 것이다. 그리고 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자유자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결혼했을 때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만사가 다 엉터리고 기만이었다. 그녀와 관계한 이후로 나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진정한 감정을 말이다. 그렇다. 나는 그녀와 같이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 나에게는 두 가지 생활이 가능하다. 하나는 리자와 같이 시작한 것이다. 의무와 농장, 아기,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생활이다. 이 생활을 하려면 그녀가 스테파니다가 없어져야 한다.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녀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없애버려야 한다. 또 하나의 생활은 여기서 사는 것이다. 그녀를 남편에게서 빼앗고 남편에게 돈을 주고 수치도 악평도 잊어버리고 그녀와 사는 길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리자도 아기도 없어져야 한다. 아니다. 괜찮다. 아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자는 없어야 한다. 가야 한다. 그녀가 이 일을 알고 저주하고 나가야 한다. 내가 그녀를 농군의 여편네와 바꿨고 내가 거짓말쟁이이며 비열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는 계속 생각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리자가 병을 앓아 죽어버린다. 죽어버리면 그때에는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잘 돼. 이 악당 같으니. 아니다.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그녀 쪽이다. 그렇다.
그녀가 스테파니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아내와 정부를 독살하거나 죽이거나 하겠지. 곤충을 가지고 가서 밖으로 불러내어 끌어안는 대신 가슴에다 한 방 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정말 그녀는 악마다. 틀림없는 악마다. 그녀는 나의 의사와는 반대로 나를 사로잡았다. 죽일까? 그렇다. 길은 둘밖에 없다. 아내를 죽이든가 그녀를 죽이든가. 이대로 살아갈 순 없으니 말이다. 앞일을 잘 생각해야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될까?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또다시 이런 일은 싫다. 그만두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그것은 입으로 말할 뿐 밤이 되면 또다시 뒷마당으로 간다. 그녀가 그것을 알고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고 아내에게 고자질하거나 혹은 나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며 또 그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고 말고. 곧 알려질 것이다. 하녀 파라샤도 그리고 마을의 대장장이까지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지?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된다. 길은 두 가지뿐이다. 아내를 죽이든지 그녀를 죽이든지. 그렇다. 그리고 또 그렇다. 세 번째의 길이 있다. 그것은 자살이다. 이렇게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지나갔다. 그렇다. 자살이다. 그러면 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는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참으로 이 길만이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곤충은 있다. 정말 내가 자살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곧 곤충을 둔 장을 열었다. 그러나 장을 열자마자 아내가 들어왔다. 20일. 그는 곤충 위에 신문을 덮었다. 또 그렇군요. 남편을 바라보며 놀란 태도로 그녀는 말했다. 뭐가 또 그렇다지. 그 무서운 표정 말이에요. 저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하시던 그 표정 말이에요. 여보, 저에게 말해주세요. 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고민하고 있어요. 저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좀 풀릴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당신의 그 괴로움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아무런 나쁜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좀 이따가 봐. 말하세요. 네? 말해주세요. 안 하신다면 놓지 않겠어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말할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할 말도 없다. 어쩌면 이때 그는 아내에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때 유모가 들어와서 아기를 데리고 산책해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래서 리자는 아기를 옷 입히러 나갔다. 그러면 말하실 거죠. 저 곧 돌아오겠어요. 그래, 그럴 수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지은 그 괴로운 듯한 미소를 그녀는 그 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갔다. 마치 도둑놈같이 그는 가만가만 걸어가 재빨리 곤충 주머니를 잡아 끄집어냈다. 하나는 들어있다. 그러나 오래된 일이라 알이 하나 부족하다. 자, 어떻게 하지? 그는 곤충을 관자놀이에 대고 잠시 주저했다. 그러자 바로 스테파니다를 상기했다. 그리고 보지 말자는 결심, 투쟁, 유혹, 그리고 타락, 다시 투쟁하는 추악한 자신을 상기하고 공포에 떨었다. 아니다. 이쪽이 낫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리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마루 위에 거꾸러져 있었다. 검고 따스한 피가 상처에서 철철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예심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살의 원인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숙부조차도 2달 전에 예프게니가 그에게 한 고백과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자신이 항상 이것을 예언했었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그의 논쟁하는 버릇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리자와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두 사람이 모두 어째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의사들이 그가 정신병자였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프게니가 몇백 명의 그들의 지인들보다는 훨씬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만일에 예프게니 이르제네프가 정신병자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가장 확실한 정신병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신착란의 징조를 보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톨스토이는 악을 초자연적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내부의 충동, 억압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욕망을 악마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이 톨스토이 생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권위와 종교적 사상가로 자리 잡은 톨스토이에게 이처럼 노골적으로 욕망을 다룬 원고는 쉽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마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출간되었습니다. 한동안 원고는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고 결말 또한 두 가지 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작품의 불완전성과 작가가 끝내 결론을 단정하지 못했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단순한 스캔들의 기록이 아니라 도덕을 설파하던 한 거장이 자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면으로 응시한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른 버전의 결말을 읽으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탁자에 다가가서 권총을 꺼내 잘 보고 나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그는 이렇게 외치고 두 손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 당신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나쁜 짓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성상을 향해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렇다. 나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 산책하면서 잘 생각해보자. 그는 현관으로 가서 반 외투를 입고 덧신을 신고 현관 계단에 나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걸음은 저절로 정원을 지나 들판길을 따라서 농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농장에서는 아직도 탈곡기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축을 몰고 다니는 소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곡물 창고로 들어갔다. 스테파니다가 거기 있었다. 그는 곧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곡식 이삭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눈에 웃음을 지으면서 활기 있고 명랑하게 내던져져 있는 곡식 이삭 위로 민첩하게 뛰어다니면서 솜씨 있게 그것을 걸어 모았다. 예프게니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렸다. 관리인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탈곡하고 있는 것은 짓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면서도 소출은 적다는 이야기였다. 예프게니는 잘 펴지 않은 곡식단이 지나갈 때마다 이따금씩 뚝뚝 소리를 내는 장구형 활차 옆에 다가가서 그렇게 깔려있는 곡식단이 많더냐고 물었다. 5마차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하고 예프게니는 말을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다. 스테파니다가 활차 옆에 가까이 와서 곡식 이삭을 그 밑에서 꺼내며 웃음 가득한 추파를 던져서 온통 그의 몸을 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 사이에 즐겁고 걱정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몸을 원하고 창고까지 왔었던 일을 그녀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녀가 여전히 아무런 조건도 결과도 생각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이 살고 같이 즐길 생각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프게니는 자신이 그녀에게 잡혀 있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항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외운 기도를 상기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꼈다. 단 한 가지 생각이 온통 그를 점령하고 말았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딴 사람 몰래 미래의 때와 장소를 그녀에게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오늘 이것이 끝나면 새 가리를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미룰까요? 하고 관리인이 물었다. 그래 하고 예프게니는 생각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이삿가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스테파니다는 다른 여자와 같이 이삭을 그쪽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정말 나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파멸할 것인가? 아, 주여. 아니다. 어떠한 신도 없다. 악마가 있을 뿐이다. 그 악마가 바로 저 여자다.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린 것이다. 아, 싫다. 나는 싫다. 악마. 그렇다. 악마. 그는 그녀에게로 아주 가까이 접근해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그녀의 등에 발사했다. 그녀는 한두 발짝 뛰더니 그대로 이삿가리에 쓰러졌다. 아이쿠, 이게 웬일이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를 질렀다. 아니다. 실수로 한 일이 아니다. 하고 예프게니는 외쳤다. 경찰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시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서재에 들어가 안에서 열쇠를 잠궜다. 나한테로 오지 말아요. 하고 그는 문 너머로 아내에게 외쳤다. 곧 다 알게 될 거요. 1시간쯤 지나서 그는 초인종을 울리고 달려온 하인에게 물었다. 가서 스테파니다가 살아있나 알아봐. 하인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 1시간 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 되었다. 이제는 나에게 상관 말아라. 경찰이나 예심판사가 오면 알려라. 순경과 예심판사는 다음날 아침에 왔다. 그래서 예프게니는 아내와 그리고 아기와 작별하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재판이 있었다. 배심제도가 설치된 초기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인정되어 그에게 교회에서 참회하도록 선고했다. 그는 감옥에서 9개월, 수도원에서 1개월을 지냈다. 그는 옥중에 있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수도원에서도 계속 마셨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매우 쇠약했고 책임 능력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자기는 항상 이런 결과를 예견했었다고 단언했다. 그가 언쟁할 때에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리자와 마리아 파블로브나 두 사람은 모두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예프게니가 정신병자였다는 의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수백 명의 친지들보다도 더욱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의 진단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만일 예프게니 이르제네프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정신병자였다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정신병자였을 것이다. 틀림없는 정신병자는 의심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내부에서 정신착란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